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암호화폐 소식을 알아보는 코인라이트의 윤송아입니다. 오늘도 신도님 그리고 스펑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지금 뭐 가을이 왔는데도 아직 여름에 찜통더위에 비트코인이 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서서히 날씨 선선해지니까 예, 좋은 기대감을 갖고 오늘 좀 다운되지 않게 업돼갖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도님은 아니 스펑키님은 죄송합니다. 좀 이제 업 되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다운되셨나요? 저는 뭐 항상 그냥 뭐 비슷하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좀 하방을 한 이후에 이제 좀 낮은 가격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공포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데 그냥 이렇게 내려온 김에 좀 저는 더 내려가서 좀 싸게 비트코인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네, 매우 긍정적이네요. 저희가 오늘 코인라이트 시간에는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굉장히 큰 행사였잖아요. 두 분은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예, 당연히 다녀왔는데 네. 표가 비싸서 일반 분들은 참여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그게 아이고. 좀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다 거의 다 관계자분들만 오셔갖고 왜냐면 일반 분들 이렇게 투자 심리나 이런 것도 보기가 그런 데 가면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표값이나 뭐 아무래도 관심도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도 주요 관계자들은 다 왔었나요? 예, 주요 이제 외국 분들이 특히 많이 왔고요. 한국 분들 좀 쪽에서는 유명한 분들 누구 기억나는지. 비탈릭 그다음에 저는 뭐 유튜버라니까 이반이라고 제일 네. 예, 유튜버 중에 많은 분이 있어요. 팔로우가 왔는데 잘생겼더라고요. 네. 얼굴로 많이 팔로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이 또 잘생김을 인정해 주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인 만큼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라서 좀 행사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저희는 행사를 또 따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행사 자체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코리안 블록체인 위크에 이제 포함된 행사도 하나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이벤트도 많이 가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되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디코노미라든지 작년에 있었던 행사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한탕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은 딱 봐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시장에서 뭐 한국에서 돈을 좀 끌어간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좀 빠른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이번에는 좀 축소되고 사람들도 많이 훨씬 적었지만 그래도 이제 좀 그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업계를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믿고 있으며 좀 블록체인 관련된 지식도 이제 풍부하고 네.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좀 엘리트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제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네. 좀 남을 사람들은 남았는데 아, 걸러졌다. 많이 걸러지고 남을 사람들은 남았는데 이 남은 사람들은 뭔가 끝까지 갈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는요, 블록체인 업계의 세계적인 명사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요.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념을 최초로 고안했던 닉 자보 그리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등의 기조 발표가 있어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그냥 뭐 상임 여태까지 나온 내용 그러니까 저분들이 나와갖고 원래는 그러니까 닉제보라는 분은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비탈릭은 워낙에 뭐 이더리움 창시자고 비트코인 진영에 있다가 비트코인이 그냥 화폐 개념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탈릭은 사실은 금융의 개념을 넣어갖고 스마트 컨트랙트 넣어갖고 나가서 이제 이더리움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요번에 회계감사에서 이제 뭐 자산의 범주에 못 들어가긴 했는데 무형자산 그러니까 우리 보면 광업권, 영업권 우리가 잘 아시는 권리금 용도의 이제 자산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오히려 비탈릭은 좀 유리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반대로 그렇게 좀 해석을 했고 이제 닉제보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전 닉제보가 아직 살아계신지 몰랐으면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 이제 나카시 사카모토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견주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 뭐 닉제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되게 역사적으로 좀 오래되신 분인데 닉제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암호화폐에 대단히 긍정적이거나 이걸 대단히 중시 여기고 그다음에 뭐 탈중앙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어지고 어느 정도 자리에 가다 보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본인의 본심보다는 그냥 원래 들을 수 있는 얘기들 블록체인은 네. 뭐 국가랑 뭐 같이 가야 되고 뭐 예전에는 탈중앙 중심의 화폐가 필요하다 이제 강경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유해진 입장이죠 사실은. 어. 예. 그러니까 뭐 신원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돼갖고 우리가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코인이 필요하다 뭐 그래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부하고 발을 맞춰야 돼간다 어느 정도는 본인의 뭐 높아진 위상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또 중앙화 화폐하고 같이 가야만 살아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예전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요, 삼성전자에서도 블록체인 사업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몇 달 전부터 키스토어를 발표를 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암호화폐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키스토어 그 월렛 탭에 이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한 지가 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뭐 R&D를 하며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많은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이제 론칭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뭐 키스토어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탭들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출시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 3대 통신사 SK텔레콤, KT, LG U+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SK나 LG 그다음에 뭐 KT 말고도 지금 뭐 요번에 발표는 하지 않았는데요. 정부 방침 때문에 그런데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은 거의 여러분이 아는 기업은 유수의 기업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통신사 업체들이 왜 그러냐면 좀 먼저 삼성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제조사하고 통신사하고 좀 맥락이 같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글로벌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기네가 역량이 있잖아요. 다른 산업보다는 뭐 철강이나 이런 제조업보다는 글로벌 영역에 많이 도전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산업 쪽에서 글로벌적인 입지를 먼저 좀 다지려는 5G 같은 입장인 거죠. 네.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신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통신사들도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 많이 되는데 우리가 좀 아쉬운 거, 일반 투자자는 아쉬운 거를 좀 짚어드리면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사실. 아, 네.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근데 워낙에 처음부터 이제 정부 방침도 있지만 본인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게 원래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서 이 암호화폐 쪽에 많은 수요를 일으켜갖고 이제 많은 가입자를 좀 얻기 위한 거거든요. 스타트업들한테 유리한 방편이에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워낙에 KT 가입자가 있을 거고 SK 가입자가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인식은 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면적으로 풀릴 때 삼성이 암호화폐를 뛰어든 방향성으로 저는 같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망을 사내 기업망만 썼었어요. 사실은 그것만 갖고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이 결국엔 대중화된 이제 플랫폼이 세상을 지금 거의 뭐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도 암호화폐가 출시가 되면 분명히 본인들 인프라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논하긴 할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정부 방침이.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아직이란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표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거 아닐까요? 이렇게 뒤로 혹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 소문 같은 거 들어본 적은 없으세요? 뭐 아직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아직은 지금 시선 자체가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암호화폐로 인해서는 좀 약간 이제 막 거품 구간을 지나간 단계로서 네. 되게 여러 가지 인식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수장도 참석을 해서요. 한국 정부에 대한 블록체인 정책 권고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장면과 본질은 너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말을 맞춘 건지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합니다. 아, 네. 네. 근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을 한다. 뭐 그다음에 스타트업 투자도 정부들이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기존 뭐 우리가 언론에서 보던 뉴스 내용 그대로인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블록체인 육성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최근에 청문회 등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뭐 정부 관계자가 나와갖고 이런 행사에 나와갖고 발표를 하거나 사실은 참여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번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부스를 차리고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은 해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정부나 기관이 좀 안타까운 게 블록체인 산업을 하려면 암호화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를 안 하려고 해요. 분명히 그렇죠. 필요한데 인지는 안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잠깐 아까 KT를 말씀드렸는데 SK나 이런 사업자들이 한국에서는 강해요. 네. 한국에선 강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산업을 충분히 보편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글로벌 마켓으로 갔을 때 가입자를 이 통신사들이 미국의 통신사들인가 일본이나 중국의 통신사들보다 강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얘네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글로벌적인 암호화폐가 이런 수익 개념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나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더 생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유튜버 한국말을 쓰지만 유튜브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이런 우리 SNS 플랫폼이나 이런 게 수익 공유라는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유튜브가 급격하게 인 게 수익 공유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마존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공을 못한 이유가 물건 파는 플랫폼은 똑같아요. 11번가도 똑같고 아마존도 똑같은데 굳이 영문으로 돼서 호환이 잘 안 돼 있는 아마존을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유튜브 같은 채널이 우리나라에 없었냐? 있었어요. 아프리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송 플랫폼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급격하게 쏠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수익 공유를 통해서 내가 못 갖고 있던 유저들을 확보하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걸 간단하게 블록체인이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보하지 못했던 유저를 확보하는데 수익을 공유하는 개념으로 그 유저들을 끌어모아서 우리의 풀을 넓히는 개념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적인 생각만 갖고 있고 그거를 빨리 기업들하고 상생 개념으로 가서 해외 글로벌 마켓을 우리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좀 진출해야 되는 걸로 무기로 쓰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정부 방침 때문에 아니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조금 특이한 게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암호화폐 이야기는 피했었는데 이번에 장 위원장님이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이 블록체인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소개를 했네요. 네, 또 새로운 뉴스인데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제도권 편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까요? 뭘까요? 근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는 지금 이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뭘 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옛날 항상 그랬잖아요. 블록체인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서 뭔가 하는 모습을 안 보이게 된다면은 또 이제 눈치 보이는 상황이 더 오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그런 시장도 마찬가지 그런 비슷한 멘트를 던지기 아닌가. 제도권 편입 그 인재 육성 다 네. 그냥 레파토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실천을 할지 그 부분을 이제 좀 세부화된 내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화면을 이렇게 보셨는데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는 하죠. 암호화폐에 대한 네. 언급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네, 저희 보면 암호화폐 이제 정의와 제도권 편입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근데 저번에 스펀키님 말씀대로 저 얘기는 공공연히 나왔던 얘기라 사실은 그래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짚어드리면 최근에 금감위원장 새로 선출되는 분도 빨리 제도권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다음에 거래소 인허가제를 하겠다. 내용은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아니고요. 네. 해외 쪽에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좀 하나 정도 기대감이 높은 뉴스를 내보낸 것 뿐이지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이런 권고안들이 좀 정책들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 하이라이트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그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이고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던 중국 인민은행이요. 디지털 화폐 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포브스 등 외신은 중국 인민은행이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1일입니다. 광군절에 맞춰서 CBDC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다 사실인 거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이 CBDC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이 디지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CBDC가 이제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그래서 중앙은행 약간 그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암호화폐로 정확하게 나올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USDT 같은 그런 테더 같은 그런 형태의 암호화폐로 나올지, 아니면은 그냥 무슨 리플처럼 약간 나올지, 아니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많이 유리해질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왜냐하면 리브라가 많이 출시가 됐다면은, 그리고 이제 리브라 그 토큰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동이 돼서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진출하게 된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브라 토큰을 이제 구매를 하면서,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달러 경제가 더 이제 강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들이, 경제 부흥의 그런 효과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거기서 이제 먼저 이런 디지털 화폐를 내세우고, 이제 글로벌한 디지털 화폐를 내세우고, 또 거기에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정말 싸게 많은 무슨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나라 사람들이라든지 해외에 있으신 분들이 중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봤자 우리가 거기서 어차피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글로벌 디지털 화폐가 발행됨으로써 그 누구든지 그 접근성을 이제 편하게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사실 엄청난 그런 엄청 크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붐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이게 만약 암호화폐로 잘 나오게만 된다면은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실사용화시키는 그런 케이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거고, 당연히 이걸 늦추는 것도 되게 늦출 이유가 전혀 없고,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자 하면 하는 거라서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동시에 중국은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위챗 또는 위챗페이 또는 알리페이, 이미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화폐들을, 디지털 커런시를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수년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원리이고, 이제 본인들의 그런 편리한 부분들을 이제 해외까지도 알려가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좀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CBDC의 발행 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CBDC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건 또 경제 쪽 분들이 참 잘하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 부분이 2017년에 일어났고, 암호화폐를 연구하신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없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도 전문가라고 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 이 CBDC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데, CBDC가 중국에서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횟수로 5년 차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진화된 모습을 갖고 있을 건데, 단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됐고, 공산당 쪽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스펀키님이 말씀했듯이 리브라 때문에 이게 전면적으로 부상한, 원래 작년 재작년에도 CBDC 얘기는 있었는데 왜 부상이 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경제 채널에서 나온 팩트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요번에 리브라 코인이 나올 때 중국에서 상당히 놀랬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어차피 코인에 대해서 정부 주도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 산업,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나갈 수 있는 화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크립토 커런시는. 그런데 리브라가 30억 유저 베이스라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코인을 출시하게 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했던, 중국은 지금 위챗하고 알리페이하고 또 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13억 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보다 2배 이상의 규모에서 출시가 되면 상당히 자기네 산업이 여태까지 준비했던 게 늦어질 수 있겠다 해갖고 급작스럽게 발표를 계속 언론에 내보냈는데, 11월 11일 이제 이건 홍콩제가 관계자분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고 왔는데, 그분이 얘기하신 게, 그분은 중국 뉴스를 보시겠죠, 당연히. 11월 11일 날 광군절부터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홍콩이나 그 지역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믿고 있고, 상당히 한국이나 이런 해외 시장에서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 내 정보니까 우리도 알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11월 10일 날 광분절에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돼서 비트코인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돌고 있고, 또 스펀키님이 아까 얘기했던 건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IT 기업 대 IT 기업의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알리바바, 뭐 텐센트와 페이스북 이렇게 싸움인데, 여기서 이 산업의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네가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나 위안화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글로벌 장벽, 중국이 장벽을 막으면 달러가 못 들어가고 미국이 장벽을 막으면 위안화가 미국 진영을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코인인데, 그걸 국가 주도 CBDC를 발행한다는 건 요번에 발표 보면 역의 위안화하고 팩을 한다 그랬어요. 역내 위안화하고 역의 위안화는 환율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재정 거래를 할 수 있듯이 재정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역의 위안화에다 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홍콩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홍콩 시장에서 달러 자본의 출구 창구로 썼던 게 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CBDC로 그 출구 창구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중국 정부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번 CBDC 발행이 바로 큰 우리 시장의 방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 미국 정부까지도 상당히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변곡점은 분명히 만들어줄 것이다.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스펀키님하고 같은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11월 11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이 백서가 발표가 뭐 된다든가 구체적인 발행 날짜 뭐 이런 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나요? 아직 뭐 나온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나올지는 지금 아무도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응용될지는 저희가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만일 정말로 암호화폐로 나오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위챗페이라든지 중국이 이미 쓰고 있는 그런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은 이제 너무 심하게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뭘 하고 있는지 사실 누구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은 선택권이 없어서 뭐 쓸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근데 이제 글로벌 이제 중국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실 좀 쓰기 꺼림직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만약 암호화폐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암호화폐의 특징인 그런 탈중앙화와 뭐 이게 당연히 탈중앙화지는 않겠지만 중국이 만드는 거니까 투명한 그런 운영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모든 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희망이고, 그리고 중국도 아마 이런 부분들 크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왜냐면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사실 중국은 이미 이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다 자리가 잡았기 때문에 좀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쓰면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중국에서 CBDC가 발행이 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나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한 15, 20조, 17조, 뭐 18조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암호화폐 다른 프로젝트 코인들이랑은 시총이 좀 다르게 시작을 하죠. 네. 보통은 막 몇백억이어도 너무 크게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다 보니까 좀 약간 규모가 있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하나로 움직이는 모양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뭐 은행들부터 해가지고 뭐 대형 IT 기업들 다 같이 손을 잡고 좀 움직이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좀 유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바로 활성화되고, 저는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 어디보다도 빠르게 활성화되고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인민은행이 발행하는 CBDC가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에 네.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DC라고 돼 있잖아요. 디지털 커런시라고 돼 있으니까 디지털 화폐인데,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화폐 개념만 가지고는 지금의 중국의 위안화는 거의 다 디지털 화폐거든요, 사실. 왜냐면 미채페이, 알리페이 있는 게 디지털 숫자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의 화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그런다고 암호화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암호화에서
암호화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암호화해갖고 기록을 자기네들이 이제 보관하는 개념으로 쓴다 그러면 암호화폐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분명히 도입해서 쓰는 거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면 암호화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단 그게 암호화폐라고 하지만 지금 일반인들이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거나 이런 개념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긴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각고 다른 점이 다르죠. 근데 일단은 시장에 나와서 어떻게 활용되느냐를 봐야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경제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디지털 화폐 그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맞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인민은행의 CBDC는 암호화폐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로 나오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냥 암호화폐일 뿐인 거지 이게 뭔가 블록체인의 그런 특징들을 살리는 약간 그런 형태로는 쓰일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중앙은행들이 다 모든 것을 통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새로 발행도 하고 소각도 하고 좀 약간 본인들 뜻대로 많이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바이낸스가 전망하는 중국의 CBDC는 어떤 형태일까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중앙화로 모든 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은행들에 있는 그 위안과 어떻게 보면 1대1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패깅이 돼서 발행이 되면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뭔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화폐 저희가 은행에 어떻게 보면 돈을 입금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앱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를 카드로 이제 쓰게 되고 저희도 이제 화폐를 점점 덜 쓰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이제 저희도 이제 은행을 통한 디지털 이제 디지털 세상이 왔기 때문에 뭐 암호화폐를 쓰면서도 이게 암호화폐 같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이요 갑자기 CBDC 발행을 좀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가 슬쩍 언급이 됐지만 리브라 때문이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까요? 뭐 이거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의 경제 채널이나 뉴스 채널에 나온 얘기겠죠. 실제로 리브라에 대한 언급이 이번 수위가 높아질 때 중국에서는 적잖이 놀랐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이미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전파를 탄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왜 리브라를 무서워하냐면 사실은 아까 스폰기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예요. 중국은 워낙에 디지털 화폐를 쓴 지가 오래돼 갖고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데 네. 반대로 일본이 가장 지금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수 시장이 현금 화폐만 쓰고 인구가 이제 점점 노령화되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쓰지도 않고 카드 결제를 쓰지도 않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사회잖아요. 사실 네. 노령화가 됐는데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 보급률도 낮으면 결국엔 내가 여행을 다니거나 뭐 식당을 가서 밥을 먹거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일찍 자고 뭐 집에서 쉬는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 내수 시장의 침체 중에 하나가 돈의 이제 유통 속도라 그러는데 그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최근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했지만 지금 네이버 페이 시장에서는 적자 규모가 6,500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100만 원을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20만 원씩 페이백을 해줘요. 네. 그런데 왜 네이버에서 왜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정책을 하냐면 일본의 정책 방향도 이제 느낀 거예요. 더 이상 노령화가 진행되니까 페이먼트 시장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돈의 유통 속도 때문에 내수 경제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 판단하는 건데 여기에 적합하게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 내수 경제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내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인 같은 해외의 글로벌 소비자들이 참여를 해서 그동안에 이제 소비를 하지 않았던 광군절에 들어오게 된다든가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미국에 우리나라는 사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그 외에는 수수료 비싸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송되는 시간이 비싸고 길고 이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렇죠. 만약에 송금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아까 바이낸스에서 나온 대로 내가 그냥 웹을 깔았는데 원화로 위안화 그 CBDC를 교환할 수 있으면 알리바바에 사고 싶은 물건을 얼마든지 결제할 수 있는 상당히 지금보다는 진화된 결제 플랫폼이 돼버리죠. 물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이거보다 더 쉬운 결제 플랫폼이 있지만 해외 유저들이 각광받을 수 있는 결제 플랫폼이 없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전자상거래업이 발전한다고 보니까 거기에 맞게 더 많은 유저들을 가입시키니까 유입시킬 수 있는
창구가 뭐냐? 화폐를 간소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쪽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식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지금 경쟁 관계가 돼버린 거잖아요. 경쟁 관계. 혹시요, 이 중국이 CBDC를 발행을 해서 세계 가상화폐의 기축 통화 역할을 좀 노리는 걸까요? 좀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뭐 가능성을 떠나서 사실 그만큼 이제 중국이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이쪽 시장 자체가 이제 먼저 선방을 치는 쪽이 좀 많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라도 있고 리브라가 많이 치고 나왔다면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 텐데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건 중국이 마음 먹고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지털 화폐 자체를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되게 잘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저는 좀 지켜보고 있어요, 이 부분. 네, 신도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지금 입장이 똑같죠, 사실. 왜 그러냐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좀 역사적인 말씀 잠깐만 드리면 원래 우리가 20년 전에 교과서로 배울 때 우리 나이 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빨리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풀리지 않는 이 신비를 안에서 해외에 많은 석학들이 와갖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절반 이상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거를 대단히 많이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뭐냐면 뭐 근면성실성 뭐 이런 걸로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내면을 보면 돈의 유통 속도가 현저히 지금 우리나라 화폐 발행하고 최악입니다. 돈이 유통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속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엔진의 RPM이 줄면 당연히 자동차 속도가 느려지듯이 그 속도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속도를 빨리 높일 수 있는 결제 수단 같은 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 자국은 어차피 경제 규모가 줄어요. 왜냐하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준 만큼의 뭐가 필요하냐 해외에서 그만큼의 참여자를 끌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서 만약에 CBDC를 많이 쓰게 되고 아니면 리브라를 많이 쓰게 되면 리브라는 달러고 CBDC는 위안화란 말이에요. 네. 기축 싸움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결론은 어느 기업에 디지털 화폐를 많이 쓰냐에 따라서 원래 화폐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폐를 써주냐에 따라서 기축이 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는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들은 무역 거래로 달러를 쓰지만 달러가 못 들어간 데가 있어요. 민간 경제거든요. 한국인들은 한국 땅 안에서 원화를 쓴단 말이죠. 네. 근데 리브라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반 개개인도 달러를 써버리는 개념이 돼요. 그럼 달러는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전이시켜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축삼이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나 먼 얘기고 그거를만 믿고 투자를 하기엔 일반인들이 투자 실패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먼 이야기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지. 아, 그렇게 되니까 투자를 해야지. 만약에 그랬다가 이게 1년, 2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10년, 20년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10년, 20년을 갖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투자에는 절대로 그냥 참고 지표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리브라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을 한다라는 이런 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CBDC는 사실 지금 개발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디지털 화폐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두주자고 앞서고 있거든요. 그 나라에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제 말씀을 지금 드렸지만 정말 한 뭐 3, 4년 전부터 중국은 이미 모두가 지금 디지털 화폐를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문화까지도 이제 정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CBDC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리브라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좀 약간 노이즈를 일으켜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리브라 청문회가 열릴 당시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리브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자. 그렇죠. 뭐 그런 모양도 되고 또 중국에 있어서도 만약 리브라가 발행이 되면은 네.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이제 끌어들이는 나라 중 하나인데 또 달러를 또 더 쉽게 이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리브라를 이제 많이 확보를 하면서 그러니까 좀 이런 디지털 화폐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아무래도 뭔가 이제 리브라가 발행이 되든 CBDC가 발행이 되든 어떤 글로벌 이런 디지털 화폐가 발행되든 간에 중국이 아마 좀 많이 확보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주도권을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중국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하는 목적, 사실 우리가 했던 이야기 속에 조금씩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왜 아까 이제 스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외환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알리바바에서 만약에 내가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미국인이 만약에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달러권 이제 경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CBDC를 사려면 달러를 입금하고 CBDC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빠른 외환 반출이라는 외환 유출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원유값이 상승하고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니까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달러를 많이 쓰게 되면 외환이 외환 보유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CBDC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입금이 된다 그러면 이건 외환이 유입이라 그래요. 이걸 외환 유입이 돼서 상당히 중국 내 경제 사정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초기 모델이지만 가능성들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네. 2017년도 9월에 중국이 ICO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CBDC 발행으로 관련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두 분은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신두님부터 좀 이야기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완화가 될까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CBDC를 암호화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디지털 화폐인지 암호화폐인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정확치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유공 가능하겠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ICO를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코인으로 보냈던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요. 아하. 왜냐면 화폐가 아닌 걸 보냈으니까. 아, 그쵸.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상화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는데 정부가 승인을 한다 그러면 CBDC로만 이거를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네. 이런다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ICO를 해갖고 먹튀를 한 사기 업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본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중국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 예상인 거지 정확히 답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코인 하이라이트 그 세 번째 이슈 저희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벡트 거래량 부진의 원인과 전망입니다. 지난주 코인 하이라이트 시간에서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 수준으로 내려앉은 이유가 기간급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벡트의 개업발이 부진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벡트 거래량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벡트 오픈 이후 그 거래량 한 어느 정도나 부진했던 거죠? 거래량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좀 네. 소형 거래소 정도의 그런가요? 거래량밖에 안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실망을 크게 하셨는데 사실 뭐 좀 시장 자체가 좀 침체기에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굉장히 오랜 횡보 구간을 이제 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적으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벡트가 오픈하면은 좀 또 지나친 기대 심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막상 그냥 일반인들은 그 1차원적인 생각으로 벡트가 오픈을 하면은 그냥 기관들이 거기다가 돈을 다 그냥 때려박고 뭔가 거래를 할 거라고 아주 아니란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무슨 기관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대부분이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아닐까. 벡트가 이제 오픈을 했는데 막상 오픈해도 뭐 그냥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냥 다시 팔게 되는 약간 그런 형태로서 좀 뭐 별일 없이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벡트 오픈 시점을 보면서 이렇게 마치 로또 그 당첨 번호 기다리듯이 막 숨죽이면서 기다렸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고 또 부진하다 보니까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 벡트 오픈을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스폰키님 말씀대로 실망 매물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트코인 벡트 오픈 전에 많은 상승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관들이 책임졌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상승분을 매도하면서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숏을 치면서 비트코인 상승분과 숏에 대한 수익분 두 가지 플러스 알파를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가능했고, 문제는 이제 길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벡트 거래량이 상당 부분 좀 저조한 이유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좀 기관들이 뭐라 그래야 돼,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이유가 이런 기관 거래소의 문제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냐면 글로벌 경제에서 아직 비트코인이 자산 시장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크죠. 네. 그럼 결국은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벡트 거래소가 이제 점차 좀 활성화되고 한다 보면 기관들의 자금이 벡트로 많이 들어가면서 주요 이제 국책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권에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금융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펀더멘탈이 강해진다면 벡트 거래소 오픈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은 높기 때문에 아직은 실망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벡트가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막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걸 비트코인으로 할 건지는 제가 네. 잘 모르겠는데,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 를 이제 제공을 해줄 거라고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벡트를 이제 시작한 그 아이스라는 그룹 자체가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 있는 메이저 대기업들, 뭐 그 시장 자체, 나라 자체를 흔들 만큼의 그런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벡트라는 신규 플랫폼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도 이 플랫폼 자체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 시키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런저런 많은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면서 암호화폐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본인들의 거래소가 좀 많이 흥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저희가 한번 고민을 풀어보는 코린을 부탁해 순서입니다.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코인라이트에서 비트코인 폭락 원인을 분석해주는 방송을 보고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2017년 불장에 들어갔다가 패닉세일을 당해서 한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인데요. 예전에 남들 돈 버는 거에 훅해서 무작정 들어갔다가 이렇게 손해만 봤지만요. 떠나 있는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뉴스를 보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문가는 $4,000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던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뭐 지금도 사고요. 4,000불 가면 또 사면 되고요. 또 2,000불 가면 더 사면 되고요. 계속 사면 돼요. 왜냐면 이분이 되게 요 글에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네. 이제 솔직히 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상대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알겠다고, 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기 무서운 것도 이해가 되고 지금 사는 게 이제 두려운 것도 알겠고, 근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이걸 왜 살려고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살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이 가능성과 이 상품에 대한 가능성,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그런 거는 예상을 못하고 몰라요. 그냥 떨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 네. 사야 될지 모르고, 근데 사긴 사야 되는데 언제 막 사긴 사야 된다고도 생각하는데 동시에 왜 사긴 사야 돼요 하면 또 그것도 몰라요. 그게 이 그래프에 있어서 가장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이걸 묻는 것 같은데 근데 어렵죠. 그거는. 근데 그거는 어렵더라도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보고 있는 목표 타겟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비트코인 자체 이 상품 자체가 그 미래 가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또 이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부분에 좀 감안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걸 좀 잘 이해하면은 이 가격 또 밑에 가격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동시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4,000달러까지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럼 그냥 사지 마요. 그러면은 몰라요. 왜냐면은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재차 이런 무당들이라든지 예언가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네. 존재하지도 않은 답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냥 많이 답답해요.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네요. 신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인 뉴스 전해드릴게요. SK텔레콤과 KT는 LG U+ 이동 3사와 경찰청이 보안 인증 앱 패스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QR코드나 바코드 형태로 표출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는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보호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돼서 실시간으로 소유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서 블록체인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을 적용해서 보안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내부 안전 영역에만 저장하고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로 암호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백신, 보안, 키패드,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최근 글로벌 재단과 함께 판테온 프로젝트를 공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판테온은 코인빗과 코인빗의 글로벌 투자사가 함께 진행하는 배당형 코인 프로젝트인데요. 코인빗의 거래소 투 마켓에 발생되는 수수료의 약 90% 이상을 판테온 코인 보유자들에게 보상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인빗은 홀딩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하면서 배당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투자자들에게 홀딩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함께 홀딩 시 가져올 기대 효과를 높였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코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시장을 정리해주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장은 벡터거래소 오픈 이후로 하락을 진행했고요. 좀 큰 하락을 하다가 최근 회복기에 들어다가 어제 오늘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말 거래량이 금토는 괜찮지만 일요일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고요. 그러나 뭐 아까 중국의 CBDC 얘기도 오늘 나눴고 그다음에 관문절이 얼마 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홍콩에서 들리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뭐 기대라고 하기는 보다는 이런 뉴스들을 정확히 좀 읽을 줄 아는 눈을 기르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펑키 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사실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해요. 뭐 저는 이제 조만간 시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큰 반등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냥 이렇게 낮은 가격에까지 떨어졌으면은 오히려 네.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주어졌다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는 바 없이 그냥 인내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벡트 거래소 오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또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또 혼돈의 시기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좀 남았네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갈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너무 물론 자본금이 30조 원이면 우리한테는 큰 거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많지가 않은 관계로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있다면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또 일반 투자가들이 견디기 힘든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스펀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는 미래 방향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핫한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리니를 부탁해 코너를 통해서 또 사연 접수해 주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빠바요.